다음으로는 가우시안 분포를 이용한 회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가우시안 분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를 회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회귀 분석에서는 조건부 밀도 모델을 이용을 합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 변수에 따라서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결정되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y의 분포는 우리가 x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모델 세타, 모델의 파라미터인 세타가 주어졌을 때로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모델로 이제 그 랜덤 변수 y의 분포를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은 가우시안 분포를 결정을 하는데 이때 뮤와 시그마 즉 평균과 표준 편차가 모델의 아웃풋으로 결정이 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의미하는 바를 예시로 들어보자면은 우리가 집의 크기가 이제 x다, 집의 크기 데이터가 x다라고 하고 집의 가격이 y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x는 크기, 가격은 이제 y다라고 했을 때 이때 우리가 이 x를 입력으로 삼아서 주어진 크기의 집에 대한 평균 가격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형 모델을 쓰면은 여기다가 웨이트를 곱하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를 더해서 우리가 평균 가격을 예측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우시안 모델의 평균을 어떤 머신러닝 모델로서 입력을 바탕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타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크기를 입력으로 받아서 가격을 예측하고자 할 때 다른 웨이트, 예를 들어 웨이트 시그마 1 플러스 웨이트 시그마 0 이렇게 해가지고 이 똑같은 입력 가격에 대해서 시그마를 출력하도록 여기 부분에다가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크기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가우시안 분포가 되겠죠. 가우시안 분포인데 평균이 어떤 예측값이 되겠고요. 표준 편차도 어떤 예측값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해당 y의 확률로 보겠다. 확률의 density 펑션으로 보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의 강점은 단순히 평균값만 딱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예측의 불확실성도 함께 모델링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시그마도 모델의 아웃풋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시그마가 결국 모델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이제 그 예측 범위의 불확실성을 나타낼 수가 있어서 우리가 예측의 불확실성을 이렇게 시그마를 예측함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회귀 모델인 등분산성의 회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분산이 동일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한국말로는 등분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분산이 고정되어 있고 입력에 따라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이 인풋과 인디펜던트하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앞에 보이는 모델에서 시그마가 모델의 아웃풋으로, 그러니까 머신러닝 모델의 아웃풋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뮤만, 즉 평균만 어떤 모델의 아웃풋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fx를 wx 플러스 b로 이제 두게 되어서요. 선형 모델을 썼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뮤 부분은 선형 모델로 쓰게 되었고 시그마는 고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y에 따라서 x 값에 따라서 y의 분포를 하나씩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그림 A에서 이 x축이 x고 y축이 이제 y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평균값만 그려보면 이 빨간 실선으로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평균값만 그려보면 빨간 실선으로 그려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x는 0으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모델 우리가 세운 이 확률론적인 모델의 아웃풋은 뭐냐면은 n y w 0 플러스 b의 이제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분포가 나온다는 것, 즉 y축에 대한 분포 이런 식으로 종 모양의 분포가 나온다는 것이 되겠죠. 그때 중심 가격이 빨간 선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20을 넣었을 때에는 중심값이 여기 빨간 실선과 겹치는 점이고 그것에 이제
중심값을 갖는 이렇게 분포가 나온다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x를 각각 넣었을 때 하나의 가우시안 분포가 y축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분포 예측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표준 편차를 위아래로 각각 이렇게 그려보게 되겠습니다. 초록색으로 이제 그리게 되면은 표준 편차는 x 값에 따라서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빨간색 실선과 넓이가 똑같습니다. 거리가 똑같게 되겠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등 분산성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축의 이제 값이 점점 커지더라도, 즉 이제 이 모델에 x에다가 점점 이제 큰 값을 넣더라도 우리가 이 그려지는 종 모양의 분산은 항상 일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분산의 종 모양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다 같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파라미터, 즉 모델의 파라미터인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수치가 W 벡터, 그리고 바이어스,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즉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은 수치로서 결정을 해주면은 얘네만 우리가 학습을 시켜주면은 x 값이 들어왔을 때 각각의 x 값에 대해서 y 값에 대한 분포로 아웃풋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분산성이 아니라 이분산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산성이라는 것은 x 값에 따라서 표준 편차도 달라지는 그러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델을 둘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똑같이 가우시안인데 뮤 값도 x 값에 따라서 우리가 수치를 결정을 하는데 시그마 값도 x 값에 따라서 수치를 결정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파라미터로 결정해야 되는, 학습해야 되는 수치는 w 뮤 벡터와 w 시그마 벡터, 두 개의 웨이트 벡터가 되겠고요. 얘네들의 학습을 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x 값을 넣어서 그 해당 y 값의 분포를 아웃풋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 이제 시그마 플러스라고 써 있는 것은 우리가 소프트 플러스 펑션을 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 모델의 아웃풋이 실수 값이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올 수가 있는데 얘를 이제 소프트 플러스 펑션을 한번 씌우면은 얘의 범위가 이제 0부터 무한대까지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라는 값은 우리가 그 표준 편차니까 0 이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0 초과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시그마 플러스라는 소프트 플러스 펑션이 이제 0 초과 그리고 무한대까지 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 편차를 모델링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선형 모델, 이제 실수값을 출력하는 선형 모델에다가 소프트 플러스를 씌워서 시그마를 모델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그것의 결과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B의 그림과 같이 모델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x값을 10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 그때 분산은 굉장히 조그만하게 학습이 될 수가 있고요. 반면 우리가 50이라는 x값을 넣었을 때에는 y축으로 그려지는 분산이 굉장히 넓어지게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도 우리가 x값에 따라서 결정되는 모델이 바로 이렇게 이분산성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데이터 샘플들을 보면은, 데이터 점들을 보면은 약간 이분산성 모델이 좀 더 말이 돼 보이죠.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 값의 범위도 점점 커지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는 등분산성보다 이분산성이 더 올바른 모델이다라고 우리가 시각화를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분산성 모델은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 예측 모델이 있을 때 이런 이분산성 모델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큰 집일수록 가격의 변동성도 크다, 뭐 이런 식의 가정을 우리가 모델링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집들은 가격이 비교적 일정한 범위 내에 있지만 큰 집들은 가격 범위가 더 넓을 수도 있다, 이런 가정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가정을 모델링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분산성 모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귀 모델의 불확실성을 표현하는데 예측 구간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95% 예측 구간을 살펴봤었는데 그것은 이제 그 평균에다가 2배 정도, 정확히는 1.96의 시그마를 빼주고 평균에다가 2배 정도의 시그마를 더해줘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x의 범위값이 이 범위값, 이 실수 범위값 내에 있으면은 우리가 얘네들이 이제 95%의 확률로 x가 여기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그 x 값이 주어졌을 때 y 값에 대한 그 분포를 알아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뮤가 x에 대한 게 아니니까 y에 대한 거니까 이제 y 값의 분포가 맞겠네요. 그래서 x를 입력으로 삼아서 뮤를 구하고 x를 입력으로 삼아서 시그마를 구했을 때 그때의 이제 y 값에 대한 그 구간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 모델의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뮤를 예측하기 위해서 어떤 선형 모델을 쓴다든지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쓸 수 있을 텐데요. 앞에서는 이제 다 선형 모델로 모델링을 했었죠. 근데 이 선형 모델을 세웠을 때 이 선형 모델 자체의 분산을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뮤라는 예측값의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기저함수의 불확실성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저함수의 불확실성은 모델, 그 머신러닝 모델, 뮤를 예측하기 위한 평균을 예측하기 위한 머신러닝 모델의 분산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력 y에 대한 분산이 아니라 매개 변수 세타에 대한 세타에 따르는 뮤에 대한 아웃풋에 대한 분산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세타의 불확실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불확실성을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어떤 예측 구간으로 표현되는 위쪽에 이런 예측 구간의 불확실성은 데이터의 내재적 변동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도 출력이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근데 기저함수의 불확실성은 이것과 다르게 모델 매개 변수 추정 불확실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학습할 때의 불확실성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가진 데이터로 학습을 했을 때 모델의 매개 변수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 예측 문제가 있을 때 예측 구간이라는 것은 결국 이 프리딕티브 인터벌이라는 것은 이 정도 집이면은 이 정도 크기의 집이면은 가격이 이 정도 범위 안에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95% 확률로 이 정도 범위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기저함수의 불확실성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가격을 예측을 했는데 이 예측한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쪽에 이제 predictive interval과 underlying function의 uncertainty는 명확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개념들을 잘 아는 것이 이제 모델의 불확실성 그리고 데이터 자체의 불확실성을 잘 아는 것이 우리가 의사 결정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가우시안 분포가 왜 그렇게 널리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우시안 분포는 결국에 우리가 통계학이라든지 기계학습, 딥러닝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확률 분포 중에 이제 하나인데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가우시안 분포의 매개 변수 파라미터인 평균과 분산이 해석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분포의 중심을 나타내고요. 분산은 데이터의 퍼짐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개 변수를 결정하는 게 이제 분포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 매개 변수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쉽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키 분포를 가우시안 분포로 모델링 하게 되면은 이때 평균이 170이다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의 키가 대체로 170 주변에 모여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분산이 작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키가 평균과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분산이 크면 키의 편차가 크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중심극한 정리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 때문입니다. 중심극한 정리는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를 택하든 뭐 바이노미알을 택하든 뭐 어떤 확률 변수 카테고리컬을 택하든 걔네들을 상관없이 그런 어떤 확률 변수를 택하든 간에 분포와 상관없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근사적으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포들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걔를 이제 샘플링을 충분히 많이 하게 되면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게 되는 이런 중심 극한 정리라는 굉장히 중요한 수학적으로 증명된 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가 사실 자연계의 많은 현상을 사실 설명을 하는데요. 자연계의 많은 현상들이 사실 가우시안 분포를 매우 닮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키라든지 뭐 어떤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자연계에 존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데요. 그 이유가 이 중심 극한 정리로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포라든지, 그러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어떤 분포라든지 샘플 수가 충분히 많으면은 가우시안 분포로 모델링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연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 관측하고 보면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우시안 분포는 이제 주어진 평균과 분산을 가진 분포 중 가장 높은 엔트로피를 갖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불확실성의 척도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엔트로피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가 주어진 정보, 예를 들어 평균과 분산 외에 가장 적은 추가 가정을 하는 분포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알려진 정보가 제한적일 때 가우시안 분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제 정보를 평균과 분산 외에 적게 쓰기 때문에 합리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우시안 분포는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쉽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우시안 분포의 PDF 수식을 앞에서 보셨을 텐데요. 근데 그 PDF 수식이 그냥 보기에는 딱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 형태는 미분, 적분 그리고 여러 가지 통계적 조작을 할 때 굉장히 간단하게 되는 그런 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통계적 방법들이 가우시안 분포를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다른 분포가 이제 가우시안 분포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라도 이제 가우시안 분포가 더 많이 쓰이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가우시안 분포의 역사적인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우시안 분포는 이제 프랑스의 수학자 라플라스라는 사람,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 극한 정리의 초기 버전을 이 라플라스라는 수학자가 증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중심 극한 정리라는 것에 증명을 함으로써 가우시안 분포의 중요성을 이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가우시안 분포의 형태, 우리가 PDF 종모형의 형태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드 무아부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18세기 초에 이제 이항 분포의 근사치로서 이 분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전 던지기와 같은 이항 분포를 무한히 반복할 때 나타나는 분포가 종 모양의 곡선이 된다라는 것을 발견을 해서 이 사람이 사실은 처음 발견했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근데 가우시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름은 이제 가우스라는 수학자 때문입니다. 이제 수학자 중에 뭐 거의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이 가우스라는 수학자의 이름을 따서 가우시안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가우스의라는 뜻의 가우시안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가우스가 이제 1800년대 19세기 초에 이 분포 가우시안 분포를 천문학적 관측의 오차를 분석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가우시안 분포의 사용을 대중화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소 제곱법 리스트 스퀘어를 개발을 하면서 가우시안 분포가 이 리스트 스퀘어와 관련이 있고 또 중요하다라는 것을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 분포라는 이름을 가우시안 분포라는 이름 대신에도 많이 쓰는데요. 한국에는 사실 정규 분포라는 이름을 더 많이 쓰죠. 근데 이 정규 분포라는 이름은 선형 회귀의 정규 방정식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형 회귀에서 노멀 이퀘이션이라는 정규 방정식이 있는데요. 네, 정규 방정식은 앞에서 이제 가우스가 증명했던 대로 최소 제곱법을 사용할 때 나오는 방정식인데요. 이때 가우시안 분포를 가정해서 정규 방정식을 도출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정규 분포라는 것은 가우시안 분포 말고는 다 이제 비정규나 그러니까 비정상이냐라는 이제 의미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용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가우시안 분포의 스페셜 케이스인 디렉 델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렉 델타 함수는 수학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전자, 전기, 공학부 이런 데에서 신호 처리 이런 쪽이냐 이제 양자역학 같은 데에서 이제 다양하게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의 분산이 0에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분산이 좁아질수록 약간 뾰족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분포가 넓을 때는 이렇게 종 모양을 그리게 되는데
분포가 좁아진다. 그러니까 즉 분산이 작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종 모양이 되게 뾰족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분산이 0에 가까워질수록 분포는 굉장히 높고 좁은 스파이크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표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 가우시안 분포에서 시그마를 0의 극한에 취한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디렉 델타 함수로 똑같이 근사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델타는 이제 디렉 델타 함수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y에 대했는데 그때 이제 뮤만큼 평행 이동된 디렉 델타 함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디렉 델타 함수는 이제 x가 0일 때 무한대의 값을 가지고요. 그 외의 모든 값에 대해서는 0의 값을 출력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적분값은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특이한 성질을 가지는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 점에서 이제 무한대의 값을 가지고 나머지 모든 점에서는 0인 함수의 적분이 어떻게 1이 될 수가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극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어떤 직사각형이 있는데 높이가 이제 1 오버 입실론이 되겠고 너비가 이제 엡실론인 직사각형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함수의 적분은 항상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얘의 적분은 항상 1입니다. 이제 두 개를 곱한 넓이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엡실론의 값이 0에 가까워질수록 얘에 가까워질수록 얘가 이제 점점 더 좁아지고 그 다음 얘는 높아지게 되겠죠. 근데 항상 면적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 극한처럼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이제 엡실론을 점점 좁혀봤을 때 이 면적은 1이지만 우리가 높이가 무한대고 그리고 이 밑변이 0인 그런 직사각형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디렉 델타 함수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디렉 델타 함수는 이제 연속 함수를 이산화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 처리에서 연속적인 신호를 이산적인 샘플로 변환할 때 사용이 되고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을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은 각 샘플링 시점에서 신호의 값을 이제 정확히 하나의 점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디렉 델타 함수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때 디렉 델타 함수가 바로 가우시안 펑션의 스페셜한 케이스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렉 델타 함수의 변형으로 우리가 델타 yx 얘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는 x가 0일 때만 무한대고 0이 아닐 때는 0이다 였었는데요. 여기서는 x가 y일 때 무한대 값을 가지고요. x가 y가 아닐 때 나머지는 다 0의 값을 가지는 디렉 델타 함수의 변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 변형값과 디렉 델타 함수를 y만큼 평행 이동시킨 게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디렉 델타 함수를 y만큼 평행 이동시킨 것이랑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y가 3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델타 y 3이나 똑같은 값이 그냥 디렉 델타 함수에 3을 넣었을 때 여기다가 3을 넣었을 때 값이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이제 3이기 때문에 y가 3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3을 넣었을 때랑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델타 y는 결국에 디렉 델타 함수를 평행 이동시킨 값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디렉 델타 함수를 이용을 해서 특정 지점에서 함수값을 선택하는 역할을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렉 델타 함수의 shifting property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그래프를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적분 안에 있는 이 그래프를 상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함수는 x랑 y가 같을 때만 0이 아닌 값을 무한대를 가지고요. 그 외의 모든 값에 대해서는 모든 y에 대해서는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적분은 결국 y랑 x랑 같을 때의 fy 값, 즉 이제 fx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성질 때문에 우리가 fy라는 함수가 있을 때 그 fy라는 함수 중에서 한 개의 값을 선택할 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 때문에 신호 처리나 확률론에서 이런 디렉트 델타 함수가 많이 사용이 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연속 확률 변수 x라는 게 있을 때 이때 이 확률 변수를 모델링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이제 fx라고 했을 때 이때 이때 이제 x가 확률 변수 x가 a일 확률은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은 이렇게 시그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fxx 디렉트 델타 함수 x 마이너스 a dx로 이렇게 모델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x가 a일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렉트 델타 함수는 약간 기이해 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